차세대 약용작물 연구자 초청 세션 마지막 발표는 세종대학교 박현승 교수님의 디지털 육종기술 기반 밀크시슬 유전자원의 표현형 다양성 분석에 관한 발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박현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용작물을 연구하는 많은 동료분들 앞에서 저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회장님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약용작물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어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숙취나 또는 이제 간 보호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밀크시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밀크시슬이라는 작물을 육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육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현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육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인트로는 사실 어제부터 계속 했던 얘기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2024년에 잠시 주춤하다가 이제 2025년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된 데에는 당연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도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선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소비를 하고요. 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제품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고시형 재료뿐만이 아니라 개별 인정한 원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만 저희가 기능성 식물 또는 기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다양한 종류의 형태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푸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 기능성 식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 또는 제품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원료들을 굉장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물류의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 정도를 주로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나고야 정서가 발효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이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다들 동의는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약용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 적지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추세보다 평균 추세보다 더 빠르게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진행됐던 연구를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지구 평균 온도 0.9도가 올라갈 때 한국은 이미 1.4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극한 기후가 더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약용작물들이 사실 뿌리 작물들도 많고 과습에 약한데 이렇게 폭염과 그다음에 이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이것도 되게 오래된 자료인데 북상하는 주요 작물 재배지 이게 2010년 초반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보성 녹차가 고성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이제 점점 더 2060년대, 2090년대가 되면 다시 산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능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자란다는 거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유효 성분의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원래 이제 적응했던 이 한반도 기후가 굉장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얼만큼 유효물질을 잘 생산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어떻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래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잘 보존을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기후 변화 또는 이미 닥쳐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유전자 풀을 잘 확보를 하고 또 이제 합성 생물학이나 육종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이 우리의 변화된 기후에 맞는 새로운 야경 작물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밀크시스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시장성으로 봤을 때 밀크시스는 굉장히 훌륭한 식물 유래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기능성 식품 중에서 식물 유래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홍삼이고요. 2등이 이제 밀크시스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홍삼의 소비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크시스 추출물의 수입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간 기능 또는 간 보호를 넘어서 이제 원래 밀크시슬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를 노리고 간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식품에 밀크시슬이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유효 성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보리그난 계열의 물질인 실리마린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제품으로 캡슐 형태로 많이 소비를 하셨을 텐데 밀크시슬이라는 식물은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제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굉장히 많이 달린 거대한 민들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도 봄에 보면 찰싹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홀씨가 날리죠. 밀크시슬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제트가 형성이 되고요. 어느 순간 이제 볼팅을 하고 이게 이제 꽃이 화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인볼루커 가시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상화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털이 있습니다. 관모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관모 밑에 이렇게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껍질, 종피에 실리마린이 축적이 되고 이 종피 안에 있는 배유에는 기름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털이 있기 때문에 밀크시슬은 단점이 탄립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체나 또는 육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일단 지놈 사이즈가 1기가보다 작아서 비교적 핸들링을 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크로모솜 개수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40개 넘어가는 크로모솜 작물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성 작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 종자형 약용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나 또는 일반 작물들을 개량할 때 썼던 유전적인 테크닉을 그대로, 물론 이제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컨셉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가고 파인 튜닝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기능성 식품인 실리마린뿐만 아니라 이제 오일 크롭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일반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써서 뭔가를 할 때도 일단 아프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수학을 할 때 정말 많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크시슬이 다 자라면 키가 많이 크면 2m 정도가 되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볼팅을 시작하면 메인 화서만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꽃들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밀크시슬은 무한 화서형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얘가 있고 있어도 주변에서 계속 이 꽃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식물이 성숙을 하려면 종자를 등수를 시키려면 광합성 산물의 양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에 올라오는 꽃들은 다 쭉정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화서인 밀크시스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재배적으로 또는 육종으로 잘 컨트롤을 해서 이 개체 내에서 꽃의 수확량을 동시에 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키고 그다음에 탈립성을 없애는 게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밀크시스는 귀화 식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귀화를 이미 해서 전역에 퍼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CP 분석이나 또는 유전 다양성 분석을 해보면 이미 이제 토착화가 돼서 유전 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학과를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영국에 있는 thistle이라고 하는 식물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 밀크시스는 실리붐 마리아눔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썰시움, 우리가 보통 엉겅퀴라고 하는 식물이 속이 다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커먼 네임이 다 thistle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길을 가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밀크시스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시가 있고 꽃이 약간 분홍색, 보라색인 특징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특징적이고 다릅니다. 이 가시의 형태도 되게 다르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팔리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 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 그러니까 부정원재료 혼입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1월 17일에 이제 쿠팡에서 밀크시스뿐만이 아니긴 하지만 가짜 건강기능성 식품이 유통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논문에서도 보면 밀크시스의 근현종인 실리붐 에브레눔이라고 하는 식물이 혼입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슷한 식물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실리마린을 만드는 거는 밀크시슬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유효 성분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문제는 이게 다 깔아놓고 재배를 쭉 하다 보니까 잡초들이랑 섞여가지고 품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모타입으로 좀 들어가면은 밀크시슬의 유효 성분은 실리마린인데 여기 서브타입이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표 물질로 사용되는 게 이제 실리빈 B가 대표적인 지표 물질인데, 실리빈 B가 많은 타입이 있고요. 실리디아닌이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좀 달라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품종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약용작물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내추럴 프로덕트, 그러니까 천연물의 함량도 높아야 되지만 전체적인 생산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식물을 얼만큼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 물질의 함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게 농업이랑 그 다음에 천연물 화학 쪽이 동시에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종적인 목표 또는 재배적인 목표도 같이 설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실리마린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한 7% 정도 함량을 올리고 생산량을 2배 정도 올리면 수입 단가 대비했을 때 약 한 6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모든 수입되는 밀크시슬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국산 밀크시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품화를 하는 데는 그래도 기업에서 혹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는 기초연구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육종이랑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 저는 이제 표현체랑 그다음에 육종을 지원하는 쪽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기능 쪽,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밀크시슬류 자원들에 대한 협력을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진에 이제 필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온습도랑 이런 환경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뭔가 디지털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이제 화기를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직경을 일일이 다 쟀습니다. 약 한 800여 개체 정도 되는 직경을 다 조사를 했고, 일단은 직경 크기랑 그다음에 종자량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였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뒤쪽에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22자원에 대해서 수확량과 수확 시기를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수확량이 굉장히 적은 라인도 있고요. 수확량이 굉장히 많은 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가 앞쪽에 이렇게 집중이 된 라인들도 있고, 또는 수확량이 많지만 뒤쪽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특성상 이 7월 초 6월 말의 특성상 더 늦어지면 장마가 오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라인을 선정을 할 때 최대한 1차 또는 2차 정도의 빠른 시기에 다 등숙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위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이 농작업을 끝낼 수 있는 품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 수확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 120cm 정도의 토탈 초장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20cm라는 거는 벼 콤바인에 달려 있는 그 수확기를 적용할 수 있는 한 개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장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의 종합적인 가중치를 둔 후보 품종들을 선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평가를 해서 이제 자원으로 스크리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이걸 다 쟀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잰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이 화기의 지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머신러닝으로 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요. 예, 발표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생육량을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도 좀 수집을 하고 있고,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위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월동 재배를 하면은 한 3주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그런 재배 최적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동을 한 건데 약 한 3주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이제 3주 정도 꽃 피는 시기와 수확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엽록체의 다양성도 좀 봤었는데, 생각보다 밀크시슬이 저희가 여러 나라에서 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질 유전체의 다양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제 발표를 마무리 짓고, 본 연구는 기초연구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와서 설명해 주셨던 중앙대 이상현 교수님과 같이 물질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